서울 은평구 한밤의 정막을 뚫고 외딴 고급 아파트 단지 아름채 더 하이츠의 경비실엔 미약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윤종배 환갑을 앞둔 경비원은 늘 그렇듯 새벽 2시 CC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졸음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화면 하나가 그의 눈에 꽂혔다. 뭐야, 저건? 지하 주차장 입구 회색빛 CCTV 화면 속에 어떤 작고 하얀 형체가 지나갔다. 분명 사람이었고 분명 아이였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붉은색 코트, 하얗게 빛나는 얼굴. 그런데 이상했다. 맨발이었다. 이 시간에. 저게 누구야? 이틀 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코스. 그 소녀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듯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을 향해 사라졌다. 종배는 갈수록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 아파트엔 어린아이가 없다. 아니, 있어도 새벽 2시에 맨발로 돌아다닐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경비일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시간대 출입 기록은 없음이었다.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도둑?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그 소녀의 모습은 너무 조용하고 또렷했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은 섬뜩한 기운마저 느껴지게 했다. 결국 종배는 마음을 먹었다. 오늘 밤 따라가 보자고. 새벽 1시 55분. 그는 주머니에 손전등을 쥐고 비상용 무전기까지 챙겼다. CCTV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소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시정각. 화면 속에 다시 그 그림자가 비쳤다. 이번엔 1층 공동 현관을 지나는 모습이었다. 종배는 곧장 현관으로 뛰어갔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멀찍이 붉은 코트를 입은 소녀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말 맨발이었다. 눈 덮인 길 위에 그녀의 작은 발자국이 또렷이 찍혔다. 거기 얘야. 기다려봐. 종배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소녀는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결국 그녀는 단지 가장 구석에 있는 오래된 창고 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종배를 향해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다. 소녀의 얼굴, 그 눈빛,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눈동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소녀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종배가 따라 들어갔을 땐 이미 안엔 아무도 없었다. 좁은 공간, 먼지만 가득한 창고 안엔 다른 출구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종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 아이는 혹시 지연이?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딸. 마지막으로 본 그날도 분홍 코트에 눈 내리는 날이었다. 소름이 끼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똑같았다. 복장, 체형,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사라지는 방식까지. 어떤 이는 단순한 장난이라 웃겠지만 종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소녀는 이곳에 무언가를 전하러 오는 거라고. 그날 이후 윤종배는 매일 새벽 그 붉은 코트의 소녀를 기다렸다. 마치 어느 순간 그녀가 뭔가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5번째 밤이 되던 날이었다. 오늘은 놓고 갔다. 지하 분리수거장 한편 소녀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이 상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종배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상자를 들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다. 뭔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낡은 털실 장갑 한 켤레였다. 분홍색과 하얀색이 섞인 아기 손 크기의 장갑.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견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 번째는 손글씨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지워진 듯 희미한 부분이 많았다.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단 한 문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아빠 지금도 기억해요? 종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도 함께 젖어들었다. 왜냐하면 이건 딸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다.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말투, 똑같은 문장. 그의 머릿속은 아득해졌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아이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었다. 햇살 아래 남자와 여자아이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정성스럽게 적힌 단 한 글자. 지현. 이럴 리가 없어. 종배는 무릎을 꿇은 채 그림을 꼭 쥐었다. 이건 꿈일까? 누가 그의 과거를 파헤쳐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날 밤 종배는 처음으로 경비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래된 박스를 꺼내 들었다. 지연의 유품이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한쪽이 해진 털실 장갑 한 짝이 있었다. 종배는 눈을 부릅떴다. 방금 받은 장갑과 짝이 맞는다. 이건 지현이 거야. 분명해.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인가? 어떻게 지연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퍼즐이 하나씩 그의 앞에 놓이기 시작했다. 소녀는 누구고 왜 매일 새벽마다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걸까? 무엇보다 왜 하필 그림 속의 아빠가 바로 자신처럼 보이는 걸까? 윤종배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손에 쥔 낡은 장갑과 편지, 그림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현아. 정말 너니? 그는 딸 지연의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 펼쳤다. 그 안엔 그녀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몇 장이 더 있었다. 손을 꼭 잡은 아빠와 딸 같은 구조, 같은 색감, 같은 인물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그림 속 아빠가 항상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점. 이번에 받은 그림에서도 아빠는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종배는 불현듯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지연이 가장 좋아했던 장면 놀이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손을 꼭 잡았던 그날. 그때 자신은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랑 지현이 뿐인데. 혼란 속에서도 종배는 단서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아이는 분명 단지를 잘 알고 있었고 CCTV를 피해 다녔으며 상자를 정확히 같은 자리에 놓았다. 그러려면 이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나 현재 누군가와 함께 사는 아이라는 뜻이었다. 종배는 입주자 명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낯선 이름들이 가득한 명단에서 그의 눈에 한 이름이 꽂혔다. 이수아, 초등학생 11세. 그는 아파트 놀이터와 커뮤니티 센터를 돌며 수아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긴 생머리의 아이를 발견했다. 낯설지 않은 실루엣.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얘야, 이름이 수아니? 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순간 종배는 아이의 눈에서 이상한 기색을 읽었다. 놀람도 아닌 두려움도 아닌 숨기는 눈빛이었다. 괜찮아. 그냥 아저씨가 지현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그날 밤 종배는 수아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 기록을 다시 뒤졌다. 이수아 보호자 이철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에 종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철후. 그 이름은 종배의 기억 한 구석, 먼지 쌓인 감정의 서랍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딸 지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날 가해 운전자의 이름이었다. 당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종배는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수아를 떠올렸다. 낯선 밤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수아는 아닐까? 종배는 혼란에 빠졌다. 잃어버린 딸, 남겨진 흔적, 반복되는 그림. 그리고 그 모든 퍼즐 조각의 중심에 이철후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령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진실이 숨겨진 고요 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외치고 있었다. 윤종배는 이철후의 이름을 확인한 뒤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를 잊고 살던 그에게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지연이. 내 딸 지연이. 그녀를 앗아간 그날 도로 위에 피어있던 붉은 자국과 오열하던 아내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 사고의 운전자 이철후. 그는 사고 직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실수였다며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유로. 종배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딸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채 홀로 남게 됐던 종배. 그런데 지금 그 이철후가 바로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어린 딸 수아와 함께였다. 그 아이가. 매일 상자를 두고 간 아이가. 정말 수아였다면? 다음 날 종배는 일부러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려봤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다. 평범한 아이였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종배의 눈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지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결국 그는 수아에게 다가갔다. 얘야. 혹시 매일 새벽 상자 놓고 가는 거 너니? 수아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들켰다는 놀람이 역력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 걸 남긴 거니? 한참을 망설이던 수아는 입을 열었다. 아빠가 매년 어떤 아저씨를 위해 선물을 두라고 했어요. 항상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요. 종배는 숨을 삼켰다. 그 아저씨. 내가 맞니?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그 아저씨한테 큰 죄를 지었대요. 하지만 그땐 어려서 뭘 잘 몰랐대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매년 몰래 선물을 두셨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종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아가 말한 건 분명 지연의 기일이었다. 그날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철후는 몰래 종배를 위해 선물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과도 용서도 못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자 버리던 속죄의 의식,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어린 딸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왜 그런 걸 내가 해야 했니? 아빠가 울었어요. 항상 그날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수아는 그 작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종배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이 추운 새벽을 걷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종배는 다시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공포로 느껴졌던 그 그림들이 이젠 용기였다.
한 아이가 한 남자가 말하지 못한 진심을 전하려 애쓴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지연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남겨진 말. 아빠 누구도 미워하지 마요. 사랑은 기억되는 거니까. 종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아빠가 이제야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윤종배는 그날 밤 경비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딸의 유품 상자를 조용히 꺼냈다. 장갑 한 짝, 바랜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이 남긴 편지. 아빠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요. 사랑은 기억되는 거니까.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10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 문장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지연이 죽은 건 이철후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시간. 하지만 이제는 그 남자 또한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벌하며 살아온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어린 딸 수아는 그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왜 이 고리를 끊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책상 위에 수아가 또 한 개의 상자를 두고 갔다. 이번엔 그 위에 예쁜 글씨로 써진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그래도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빠는 지금도 매일 밤 지연 언니 얘기만 해요. 아직도 울어요. 종배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작은 아이의 정직한 마음이 담긴 글귀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 안에는 털실로 짠 새 장갑 한 켤레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투박한 손길로 정성 들여 만든 듯한 그 장갑엔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종배의 마음속에서 어떤 끈 하나가 스르륵 풀려 내려갔다. 분노와 미움으로 묶였던 매듭, 이해와 눈물로 천천히 풀리는 그 마음. 그는 오랜만에 지연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다. 지연아, 아빠 이제 용서하고 싶다. 너도 그렇게 바랐던 거 맞지? 그날 저녁 종배는 근무 교대를 마친 후 수아의 집을 찾아갔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이철후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비 아저씨? 종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오래 묵힌 이야기요. 그날 밤 종배와 이철후는 아파트 작은 경비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수아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 한 잔 사이로 흘러나온 대화는 짧았지만 깊고 고통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그 아이 생일에도 기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후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수아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종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아이가 준 장갑 한 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수아가 준 이 장갑. 따뜻하더군요. 이철후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에서 놀람과 안도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딸이 그랬죠.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 이제야 들으려 합니다.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작은 손이 종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정말 손녀 같다. 종배는 작게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난 그 말에 경비실 안은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종배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며칠 전 수아와 이철후 부녀와의 짧은 만남은 그가 1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경비실 책상 한켠 수아가 준 장갑이 곱게 놓여 있었다. 투박한 실뭉치 사이로 어린 손의 정성과 마음이 엿보였다. 아침마다 그 장갑을 끼고 단지를 돌며 종배는 새삼 깨달았다.
한 아이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어느 날 아침 종배는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아를 발견했다.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아저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이니? 저희 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종배는 한참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 딸아이한테 이런 초대는 처음 받아보는 걸. 수아의 집에 들어서자 이철우가 놀란 듯 그를 맞았다. 경비님,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아저씨 말고 그냥 이웃입니다. 조심스레 마주 앉은 셋은 따뜻한 생강차를 나눠 마셨다. 처음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수아의 천진한 질문 하나로 분위기가 풀렸다. 아저씨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지.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 정말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수아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웃었고 종배는 그 미소 속에서 지연을 떠올렸다. 어릴 적 딸도 그렇게 말없이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다. 그리고 갑자기 수아가 무엇인가를 꺼내 종배에게 내밀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조심스럽게 그려진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수아, 양옆에는 종배와 그녀의 아빠 이철후.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동네의 수호천사 윤종배 아저씨. 종배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이를 안아주었다. 겨울 바람에 시린 손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니.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함께할 시민자문위원을 모집하는데 종배에게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자문이야라며 손살에 쳤지만 결국 수락했다. 작은 눈길 하나가 아이 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마지막 날 경비실 문 앞에 다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놀라서 열어보니 안에는 수아가 직접 만든 손뜨개 인형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아저씨는 제게 두 번째 할아버지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수아드림. 종배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인형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경비실 벽에 그림과 함께 편지를 붙였다. 지연의 사진 옆에 나란히 붙은 새로운 가족의 흔적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봤지? 아빠 이번엔 정말 잘했지. 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한 봄이 먼저 찾아온 듯한 아침이었다.